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장성입니다. 제가 15살에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한 20년 살다가 한국에 왔어요. 저는 한국에 다시 와서 적응하느라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한국의 교육 방법하고 미국의 교육 방법이 달라요. 또 하나, 이제 한국의 생활 방식하고 미국의 생활 방식하고 다르고,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가서 살고 있는데, 그분들은 교민 생활을 하는 거지 미국인 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던 스타일을 미국으로 그대로 갖고 가서 이제 미국에서 적응해야 될 것만 적응하고 이렇게 사는 식이거든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하는지에 대한 것도 조금 배울 거고, 그 다음에 교육 전반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배워야 될 내용이 여기 많은데, 이거 일주일 강의해도 안 될 내용의 분량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자세히 읽기만 해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 표지를 보도록 하겠어요. 표지를 보면 꼭대기에 행복한 아이 만드는 부모 바로서기 강연회. 이제 이게 오늘의 주제고요. 햇살 어린이집에서 이제 주최한 거고, 여기 보면 그 표지에 시가 이렇게 실려 있는데, 이게 제가 제 자녀를 교육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사육은 사실은 이렇게 내가 처음 소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선비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쓰던 것인데, 다만 나는 용어를 만들고 체계화 시켰을 뿐이에요.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서부터 미국으로 가기 전까지 대한학자에게서 한학과 유학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저를 가르치신 스승께서 이제 가르치신 건데, 용어는 제가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육, 장성 교수의 교육 방법 1. 양육, 의식주를 보살펴서 자라나게 함. 이게 아기가 태어나서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스스로 자기를 건사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하는 게 이제 양육인데, 우리나라에서의 양육은 이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어떤 말까지 나타나고 있느냐면 캥거루족.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떨어지기를 두려워하고 부모에게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 수준이 유지되는 그런 것까지 있거든요. 이제 이 양육인데, 양육이 서구 사회는 18살이면 끊어요. 부모가 강제로 집에서 쫓아내요. 실제로.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모가 이제 의무적으로 양육한다.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18살 이전의 아이들로 하여금 독립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이 서구 사회의 밑바탕에는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장기화되는데, 아이들의 독립에는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시육인데 기준과 표준을 보여주고 모범을 지향하게 교육한다. 근데 이게 시육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한테 보여주는 게 교육이에요. 근데 뭘 보여줘야 되느냐? 기준과 표준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기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떠어떠한 토대 위에서 하는 거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기준이고요. 표준은 요렇게 했으면 참 잘했어요 하는 말 듣는 상태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게 표준이에요. 그래서 아이한테 교육을 할 때 요건 잘했어요 칭찬 듣는 거다. 그게 표준이고, 기준은 이제 처음서부터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이한테
그 처음부터 아주 잘하는 걸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처음서부터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기준과 표준. 이런 걸 기대한다. 그게 표준이고요. 모범을 지향하게 교육한다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아이가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하고 싶게끔 이렇게 보여주면서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게 시육이고요. 훈육은 실수와 실패에서 교훈을 얻도록 교육한다인데 훈육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일정한 수준의 제재가 동반되어야 돼요. 근데 이 말은 아이한테 때리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아이가 이렇게 하면 꾸지람을 듣는구나. 이거는 이렇게 칭찬 듣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인식시켜야 돼요. 근데 언제 어렸을 때서부터냐? 태어났을 때서부터 웰컴 어서 오세요. 그 태어났을 때서부터 아이를 이제 인지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육이 꼭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들 자녀 중에 이제 아이들이 그 때가 좀 세거나 자기 주견이 강하거나 그래서 고통을 겪는 이제 부모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이제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일찌감치 훈육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서부터 훈육을 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훈육의 방법에 대해서도 이따 얘기할 건데 훈육이다. 그래서 실수와 실패에서 교훈을 얻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애가 왜 야단을 맞는지, 왜 이게 안 된다고 하는지 알도록 해주는 게 교훈이에요. 네 번째, 득육. 좋은 습관이 등력이 되도록 교육한다. 등력은 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자라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득육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 어떻게 합니까? 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양육, 시육, 훈육, 득육. 그래서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게 하는 거. 이게 득육이에요. 아이들을 어렸을 때에 그 젓가락질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아이가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젓가락질 제대로 했는지 3학년 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젓가락질이 이 손에 붙으면 뭐가 된 거예요? 제대로 젓가락질을 할 수 있는 득육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끔 등력이 되게끔 교육을 시키는 걸 득육이라고 한다. 그래요. 어른이 망치질을 하는데 처음부터 망치질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하다 보니까 망치질에 자신이 생겨서 못되고 척하면 감이 와서 때리면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 걸 등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등력이 되도록 이제 교육을 하는 게 득육이다. 이제 이거고요. 3페이지로 그냥 막바로 넘어가겠어요. 3페이지. 그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나 이게 이제 그 오늘의 주제 중에 3대 주제 중에 하나이거든요. 2페이지 잠깐 보겠어요. 행복한 아이 만드는 부모 바로서기 강연에 강사는 저고요. 주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기대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 우리 아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남의 아이도 우리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 아이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아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바른 관점이에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우리 아이다. 이렇게 존중해주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런 교육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 아이들이 지나치게 어린 시절에 자기만 의식하게 되는 거 우리를 안 가르쳐서 그래요. 이제 우리를 좀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제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기대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일부러 문장을 끊어서 어떻게를 3번 넣었어요. 이제 그러지 않으면 강조가 좀 약해질까봐. 그래서 그 오늘 이제 주제 가운데 3대 주제 가운데 하나. 첫 번째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나예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니 아이가 임신이 되었어요. 아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면 아이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말을 완전하게 알아듣는 인격체이다. 이렇게 인식해야 돼요. 근데 부모들은 아이가 그 언어 수준만큼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그냥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근데 그런 인격체라는 걸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아한테도 말을 할 때에 그냥 사랑으로 말하는 거하고 얘가 우리 말을 완전히 이해하는 인격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그 태아가 알아듣는 게 달라요. 그 교감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한테 얘기를 할 때 애가 이 단어 모르지, 이런 개념 모르지 이렇게 아니라 충분히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면 부모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애가 알아듣는 걸 부모가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애가 말을 언어 수준에 상관없이 말을 완전히 알아듣는 인격체다. 이거 알아듣고 해야 돼요. 근데 이걸 깨닫게 되면 정말로 이걸 이제 믿는다고 치면 부부싸움 그렇게 못해요. 애가 다 알아듣는데 그런 말 할 수 없죠. 근데 그거 그렇게 안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데 미안해요. 아이가 그거 다 알아들어요. 그거 흡수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인격과 성격이 온전히 자라는데 장애를 일으켜요. 무슨 인자가 생겨요. 근데 그거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격체로 여러분이 알아듣는 거, 듣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 그래서 아이한테 어떻게 할 때 얘가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설명을 하고 혼내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왜 그랬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를 인격체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아이는 3대가 연결된 존재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아이는 부모의 유전인자만 강하게 받은 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때의 유전인자도 이렇게 갖고 태어나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대를 걸러서 어떤 특성이 유전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덜 담은 것 같은데 어떤 할아버지 특성이 어렸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할머니 특성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뭐냐면 3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면 애의 어떤 모습은 할아버지, 할머니 때 이제 본가와 이제 외가 쪽에서 영향받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부모의 영향이 당연히 있고요. 당연히 있고, 그래서 그걸 유심히 봐야 되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 선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때의 유전인자가 더 강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부모의 유전인자보다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아이에게는 3가지 유전인자가 있는 거예요. 대수로 치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때,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 부모 때, 그러니까 본인의 또 독특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 이게 3대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이게 3대의 특성이 얘라는 존재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이 되게 무서워요. 그 특성이 이렇게 유전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어떤 것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육을 할 때 의식하면서 그런 것이 이렇게 너무 빨리 얘한테 나타나지 않도록, 얘가 그런 성향을 너무 키우지 않도록 조심해서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경험해서 아시는 거지만 이래요. 뭐냐면 우성 유전인자는 덜 유전되고요. 열성, 나쁜 유전인자가 강하게 유전돼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좋은 건 잘 유전 안 되고 나쁜 건 확실히 유전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지켜보면서 아이들의 그걸 3대의 합작품이고 그런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3번째,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3페이지 보고 있어요. 3페이지 상단. 우리 아이들 어떻게 보라. 뒤늦게 오신 분은 두 가지는 나중에 쓰시면 되고요. 세 번째 항목인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면 아이들에게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봐야 돼요. 뭐가 있다고요? 잠재력이 있어요. 잠재력이. 근데 그 잠재력이 있는데 그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력이 있는데 잠재력이 발화 안 될 수도 있어요. 꼽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의 잠재력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그리고 좀 이렇게 조금 짧게 보지 말고 일정 기간 꾸준히 보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일지를 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무슨 일이 있다고 쓰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네. 이럴 때 이런 반응을 보이네. 이랬는데 이랬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써두시면 아이의 잠재력을 이렇게 딱 포착해서 아이의 적성을 찾아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모든 인간은 모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잠재력과 합치된 길을 찾으면 이게 도약해요. 도약해. 그러니까 어떤 분이 크게 되지 못했다. 도약하지 못한 거예요. 왜 도약하지 못했나? 본인의 잠재력과 다른 부분에 일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잠재력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 잠재력과 맞지 않는 어떤 것이 일찍 이렇게 길을 터주지 않은 어떤 것이 있다. 그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을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기대하나? 시작. 오늘 강의 다 까먹더라도 이 두 번째 것만 기억해도 도움이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기대해야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첫째가 그러니까 다 까먹어도 이건 기억해야 돼요. 자립이에요. 뭐라고요? 자립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독립이에요. 따라합시다. 자립과 독립. 자립과 독립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줄 알아. 아니야. 이제 지금 한국어가 굉장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게 왜 망가졌는지를 알려드릴게요. 한국어를 만들 때에 한글 학자들이 만들었어. 그래서 한국어가 좀 망가졌어요. 왜 망가졌느냐면 우리나라 국어의 70%가 한자어예요. 그럼 한자어는 한학을 한 사람들이 정의를 내렸어야 돼. 이 단어의 뜻은 뭐라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한글 학자들이 국어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일반적인 용례를 따라 뜻매김을 한 거야. 본래의 뜻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독립과 자립과 독립의 뜻을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그렇게 배워본 일이 없으니까. 제가 틀렸나요?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오케이. 그런데 자립이라는 게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립이란 아이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침에 본인이 알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립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깨워서 일어나면, 그러니까 이제 알람은 해주는데 애가 본인이 엄마가 흔들기 전에는, 엄마가 이렇게 세우기 전에는 안 한다. 그러면 최소한도 뭐에 대해서는 자립이 안 된 거예요. 일어나기 위해서 자립이 안 된 거예요. 또 애가 스스로 양치를 못 한다. 그러니까 엄마가 치약 짜줘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데 산다. 그러면 이제
칫솔에 대해서 뭐가 안 된 거예요? 칫솔질에 대해서 자립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자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을 할 때 어렸을 때 뭐가 벽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면 자립시킬 것 리스트가 가장 쉬운 것부터 어려운 까지 벽에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애가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엄마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애가 일찌감치 하나 둘씩. 근데 이렇게 하면 잠재력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저건 어차피 크면 저절로 다 알아서 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자립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찍. 가능하면 일찍. 그렇다고 무슨 경쟁하듯이 하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어떤 걸 일찍 해, 어떤 걸 늦게 해. 그렇지만 여유를 갖지만 자립시키려고 하는 거. 그래서 뭐가 써 있어야 돼요? 벽에 자립 리스트가 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립시켜야 되겠다 하는 거. 이해되셨어요? 네. 자립 리스트가 써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에 써 있으면 아이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힘이 생길까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힘이 생겨. 그러면 엄마가 어떤 때 생기냐면 혼자 어디를 보냈을 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 얘는 지가 알아서 하니까. 근데 어떤 애는 엄마가 없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헬리콥터처럼 붕붕 주변에 있는 걸 알면 잘해. 근데 그러지 않으면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립이 안 된 거예요. 자립이.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이거 하면 굉장히 중요하다. 오케이. 두 번째, 독립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이제 독립인데 독립의 뜻이 뭐냐면 이제 자립을 설명을 듣고 나니까 독립은 당연히 다른 거겠죠? 그러면 독립이 뭘 것 같아요? 독립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독립이란 자기 힘으로 밥 먹고 사는 것입니다. 독립은 자기 힘으로 밥 먹고 사는 거야. 뭐라고요? 자기 힘으로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뭐예요?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어느 정도 컸어. 중학생이 됐어. 그러면 뭐는 할 줄 알아야 돼요. 밥은 할 줄 알아야 돼. 상은 차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자기가 간단한 요리는 할 줄 알아야 돼. 아, 엄마가 걔를 시켜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아니. 뭐 하기 위해서? 스스로 밥 먹고 사는 걸 가르쳐 줘야 된다. 스스로 밥 먹고 사는 걸. 뭐라고요? 스스로 밥 먹고 사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얘기를 해야 돼. 엄마가 너를 부려먹으려는 게 아니다. 엄마가 일 시키려는 게 아니다. 엄마가 다 해줄 건데 그렇게 설명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엄마가 부득이하게 무슨 일이 생겨서 늦게 올 수도 있지 않니? 그런데 네가 간단하게 네가 챙겨 먹는 이 훈련은 돼야만 한다. 이걸 이제 인식시키고 간단한 요리도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한테 뭐 가스 트는 것부터 가르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연령대별로 알아서 하는데 밥 먹고 사는 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애가 와서 자기 밥 먹고 사니까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엄마가 주방에 떴다 그러면 수저통 달라는 거죠. 왜? 본인 수저는 놓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밥 먹고 하는 걸 이거 하는 거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요? 뭐 하기 위해서?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애처로워서 그거 못해요. 애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그런 마음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독립이 안 돼요. 그 독립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인물로 키우고 싶으면 독립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립을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독립인데 뭐냐면 그 옛날 같은 강남 교육은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그래봐야 뭐 한 5년 전인가요? 이제 그 정도의 시효가 소멸된 교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유치원에 들어갔다가 좋은 초등학교 갔다가
좋은 중학교 갔다가 고등학교 갔다가 좋은 대학교 나왔다가 좋은 직장 다닌다. 이게 이제 강남 교육의 이상이에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지금 그런 시대 지났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한 사람이 적어도 3가지 다른 일은 할 줄 알아야 밥 먹고 살 수 있는 100세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기술을 가르쳐야 돼요. 여차하면 뭐 해서 뭐예요? 밥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야 돼. 이제 봐요. 집에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미국에서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기술력을 가르쳐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뭐를 배우게 해요. 근데 배우면 돈을 준다고 그래. 그리고 가르쳐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이 다 망해도 그 기술 하나 가지고 밥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심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에 아이한테 기본적으로 가르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나요? 목공. 예를 들자면 애가 기본적으로 연장은 다룰 줄 안다. 그러면 애가 어떤 새로운 것을 만지게 되었을 때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탁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까요?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겠죠.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고등학교 졸업하기 이전에 그 다양한 운전을 가르쳐 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차하면 그 운전을 알바라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떤 교육을 시키라고 그 내용을 지금 적시하려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다른 게 다 안 되면 그 기술 가지고 밥 먹고 살 수 있는 거 하나는 언제 가르쳐 놔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육이 그냥 머리로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대학 가는 아이들 키우는 시대가 이미 지났다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래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런 기술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100세 시대라. 지금 이게 참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63세 은퇴하잖아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싫으나 좋으나 100세까지 살아야 돼요. 운명이에요. 근데 병원에서 건강하지 않지만 그렇게 100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지만 무조건 100세까지는 사는 시대가 됐거든요. 사고로 죽기 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뭐 하지? 그러니까 60세에 은퇴했다고 치면 몇 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하겠어요? 회사 나와서. 여러분들이 정신 번떡 차리고 그거 독립에 대해서 좀 눈을 뜨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이가 인문계다 이공계다 하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 무조건 기술 가르쳐야 돼. 무조건 소양을 익혀놔야 돼. 몸에서 할 수 있는 두려움을 끄고. 여러분 미국에 갔을 때 제가 제일 놀란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서부터 운전을 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학교에서 그 운전 신청을 하면 그 1년을 배우는데 이론을 6개월 배우고 이제 그 실습을 배우는데 그러면 나이가 18살이 안 돼도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애는 운전면허를 딸 수 있어요. 이제 학교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상하게 여겼던 건 뭐였느냐면 아니 이 세상에 운전을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 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운전을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해? 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미국의 역사가 증명한데 운전을 본인이 안 배워서 그렇지 배우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래. 제 말 이해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느냐면 목공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안 배우려고 그래서 그렇지 배우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인식에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기술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공계가 따로 있고 인문계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인식이 이렇게 벗어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뭘 시킨다? 독립. 뭐가 중요하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 기술력. 그런데
기술력을 키우려니까 뭐가 중요하다? 그런 소양을 어렸을 때서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어린애한테 전기 들이대라는 얘기가 아닌 거는 아시겠죠? 그거 저기 자랑하려고 애 보고 그 하다가 큰 사고 나죠.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연령대에 맞게 뭐 해야 되는 거다. 그런 것 없이 독립이에요. 오케이. 세 번째.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한번 시작.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에서 이거예요. 첫째는 아이들 앞에 노출되지 않는 부모의 장단점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부부가 어느 날 써야 돼요. 우리 아이가 이건 좀 고쳤으면 하는 게 뭐지 하고 부부가 합의한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부부가 합의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얘는 자기가 원하는 것 앞에 필이 꽂히면 그리고 떼쓰기 시작하면 이거 너무 오래 간다. 예를 들자면 그게 1번일 수 있어요. 2번, 얘는 식당에만 나가면 잘 나가다가도 뭐가 걸리면 정말 이웃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게 행동한다. 뭐가 있을까 했던 그런 걸 리스트를 딱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이하고 협상을 해야 돼요. 무슨 협상? 인센티브를 주고 끌어내야 돼요.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뭔지 몰라요. 사탕인지 그게 뭐 아이스크림인지 모르지만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협상이라는 말을 쓴 건 그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엔 매를 때린다고 하면 고쳐는 줘요. 그런데 이렇게 성품이 어두워지거든요. 강압적으로 뭘 고치내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밀당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조금 유도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하면서 그걸 저는 협상이라는 말로 표현한 건데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장단점이 어떻게 돼야 돼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난 이런 엄마 싫어해요. 아이의 단점이 몇 개예요. 그런데 엄마가 없어. 이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게 잡혀 있어야 돼요. 리스트가. 몇 개예요. 그러니까 그게 잡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했어. 근데 그 리스트를 잡은 다음에 둘로 구분하셔야 돼요. 가장 속상한 거하고 가장 쉽게 고칠 수 있는 것 같은 거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쉬운 것부터 고치고 또 가장 속상해하는 것부터 고치고 이러면서 장단점 잡아야 된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나? 두 번째인데 그게 뭐냐면 훈육 지침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훈육 지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미국에서 제일 놀란 건 미국 사람 놀란 거는요. 벽에 이게 써 있어요. 뭐가 써 있느냐 하면 이런 짓을 하면 3대, 이런 짓을 하면 1대, 이런 짓을 하면 2대가 미리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리 와 잘못했지? 그러면 엄마가 발바닥 때린다고 그랬죠? 여기 뭐 종아리 때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애가 와요. 그러면 몇 대인지 가서 보고 와요. 가서 벽에 보고 3대 그러고 3대 맞을 생각 울지 않아요. 자기가 3대 맞을 짓을 했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엄마 그날 컨디션에 따라 매 대수가 달라져. 엄마가 그동안 쌓인 게 좀 많았어. 애가 그것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세게 이제 혼내고 엄마가 그날 컨디션이 좋아. 걔를 탔어. 그러면 이제 조금 부드럽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애가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 그 애가 머릿속에 이론으로 정립된 게 아니고 우리 엄마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인식이 있어서 훈육에 대한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훈육은 약속이다. 미리 약속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적 효과 그다지 없어요. 일시적인 효과는 있어요. 근데 그다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이 얘기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 4페이지로 가겠어요. 4페이지. 이제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이제 이게 이제 그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인간 형성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 형성. Formation of man, Formation of person 뭐 그런데 man이라고 그러는 그 영어에는 인간이란 뜻도 있고 남자란 뜻도 있기 때문에 저는 man이란 말 안 쓰고 person이란 말을 써요. 이제 그 뭐죠? 이제 조금 남녀를 포괄한 용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인간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인간이잖아요.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을 구성하는, 제가 오래전서부터 이런 걸 연구했어요. 뭘 연구했냐면 사람됨이라는 건 도대체 뭐에서 나오는 것일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가지, 가장 중요한 거 네 가지를 생각했어요. 이제 그 네 가지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네 가지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한 가지가 몇 퍼센트일까요? 25%,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그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좀 생각해 보세요. 이 4분의 1의 나를 비춰보면, 우선 아이를 비춰보기 전에 비춰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가 유전이에요. 뭐라고요? 유전이에요. 유전. 인간은 유전이 형성한 게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 생김, 어떤 유전적 특성, 뭐 여러 가지 그랬어요. 제가 최근에 뭐죠? 인천 유나이티드 팀의 유상철 감독이 췌장암 사기라고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랬는데 참 놀라운 건 그 어머니가 췌장암이래요. 지금도 투병 중이시래요. 근데 아들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유전이에요. 유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유전에 대해서 내 인생에 작용하는 힘이, 나의 존재를 구성하는 것 중에 4분의 1이 유전이다. 이제 그걸 알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나 무슨 질환이 있었는지 뭐였는지 유심히 보면 무엇을 조심해야 되겠고 무엇을 조금 더 케어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목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그 집안에 그 선대가 돌아가셨던 그 연세가 있잖아요. 그거 곱하기 사람 수 하면 여러분 집안의 평균 수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어쩌면 유전적 특성에 의해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어쩌면 그 정도 살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의식하고 사는 게 여러분들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유전적인 특성이 있어요. 근데 유전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집안에 약한 건 아이들한테도 약해. 여러분 집안에 강한 건 아이한테도 강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래요.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대로 음악을 멀리한 집안에서 음악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음악을 한 집에서 음악인이 나와. 근데 왜 그럴까요? 유전 인자가 그렇게 돼 있어. 이제 그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요? 에? 그게 뭐냐면 겸허하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약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더 좋아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걸 이제 겸허히 인정하면서 자신을 살피고, 그 다음에 유전을 인정한다는 건 또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용모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 선대가 없었으면 우리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유전으로 받아진 걸 고맙게 이게 받아들이도록.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때도 유전에 의해서 네가 형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가 네 용모를 부정하는 건 네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다고 언제고 중학교 때쯤인지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인지를 한번 가르쳐 줘야 돼요. 오케이. 두 번째. 인간을 형성하는 두 번째가 뭘까요? 이제 두 번째를 여러분이 맞추셔야 돼요. 이제 1번은 유전이고 두 번째. 네? 환경이에요. 환경.
환경이에요. 그런데 환경에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부딪힌 환경이 뭐였을까요? 아니에요. 태중에서부터 환경이 시작이 됐어요. 뭐라고요? 태중에서. 그런데 봐요. 임신했을 때 엄마가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 그러면 애한테 영향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갔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애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성격이 되든지 약간 어두운 그 면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든지 선뜻 용기를 안 내는 측면이 있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뭐가 형성이 된 거예요? 환경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제 태중에서부터. 오케이.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환경이 있었을까요? 어떤 환경이? 오케이. 두 번째가 뭐냐면 공간 환경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조금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거 보면서 집안 공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공간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경향이 있어요. 미니멀리즘, 최소한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다 없애고 최소한 공간을 두는 그런 쪽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이쁘게 장엄하는 그런 쪽이 있거든요. 미니멀리즘하고 장엄주의하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공간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해. 공간이. 그러니까 공간이. 그래서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는지가 아이의 환경에 중요하다.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집안에다가 공부시킨다고 TV도 제거하고 그 서가를 잔뜩 하고 좋은 책 잔뜩 싸다 놨어요. 어떻게 될까요? 학습에 대한 압박을 받아요. 공부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학습에 대한 압박이 생겨요. 그러니까 언제가 본인이 그 자기 주장을 펼 때가 되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공부 안 하겠다고 선언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공간이 주는 뭐가 있어요? 환경이 있어요. 근데 그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집이 사는 거든지,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그 이렇게 건축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좀 보면서 우리 집이 아이한테 주는 메시지는 뭘까? 우리는 어떻게 연출해야 이게 되는 것일까? 이거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공간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식구 환경이 있어요. 식구 환경.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애가 혼자 커요. 조부모랑 같이 살아요. 이제 여러 가지 밥을 누구랑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식구라는 환경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아이의 인격과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환경이 사람에게서 형성하는 게 25%. 그러면 유전과 환경이 딱 주어지면 사람의 뭐가 된 거예요? 반은 사람이 된 거예요. 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간에 대해서 조금 배우시고 조금 소양을 높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집안에 물건이 많으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꽉 찬 집이면 공간 정리 컨설턴트를 돈 주고 한번 데려다가 그 한 30%는 버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여러 집을 다니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관찰이 취미니까 사람 관찰하는 것도 취미고 그렇게 하는데 보면 하여튼 대부분의 집에서 30%는 버려야 될 거더라. 버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버려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간이 갖는 가치를 잘 모르더라고요. 공간이 갖는 가치를.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을 빼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 근데 그걸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집에 들어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이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집을 다니잖아요. 보고 좋아서 벤치마킹 하듯이 이렇게 흉내내서 집 꾸리고 나잖아요. 처음엔 좋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어떤 철학을 세우지 않고 집안 공간을 해놓으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간이 그저 그래. 그러니까 싫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 근데 여러분의 공간이 어떠해야 되냐면 좋아야 돼요. 여러분 보기. 좋아야 돼. 근데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림 그려야 돼. 내가 인터넷에 뭐 이렇게 오려가지고 포토샵 하여튼 그려서 이런 만족할까 뭐 하여튼 연구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간 형성의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가 이거 맞춰야 되는데 세 번째가 뭘까요? 경험이에요. 경험. 그런데 제가 경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 몇 가지 해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마음은 상처만 저장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 그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존재는요 이상해요. 좋은 건 저장 안 해. 상처만 저장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얘기하다가 여러분이 상처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상처받은 얘기만 하니까. 그 좋은 건 어디 다 가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얘기해요. 근데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취약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서부터 이 긍정적 성향으로 심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 마음이라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상처를 기억하도록. 그러니까 좋은 건 강렬하게 남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행을 아무리 좋은 데를 다녀도요, 강렬하게 안 남아. 그러니까 이놈은 언제든지 누구한테 줘요. 상처받은 기억이 언제든지 줘요. 그 선명하면서 강렬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너무 믿지 말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 경험에서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아무리 놀게 해주고 좋게 해줘도 아무 소용없어. 어느 날 지가 삐지면 그걸 끝이야. 근데 그게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험이 사람을 만드는 전체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이한테 무슨 걸 해주려고 그래요? 좋은 경험을 심어주려고 그러잖아요. 에? 에? 그래서 강남 교육이 망한 거예요. 아이한테 좋게 해주다가. 그러니까 아이한테 좋게 해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이한테 좋게 해줬더니 뭐냐면 노는 것에 취미가 붙은 거야.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아이한테 좋게 해준 게 다 놀았던 거야. 생각해봐요. 노는 거 빼놓고 뭐가 있어? 그러니까 노는 것만 하는 거예요. 노는 것만. 제 말이 이해되시는지 표정이 이상하네. 하여튼 그게 노는 것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데 데리고 다녔어. 좋은 거 먹였어. 뭐 다 했어. 뭐 한 거야? 이게 다 노는 거야. 먹었던지 어디 갔던지 탔던지 뭐 했던지 다 노는 거야. 그래서 노는 게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압력이 오면 견디지 못해요. 뭐라고요? 견디지를 못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군대는 사실은 군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군대거든요. 근데 자살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내가 물어봤어요. 군대 그 부사관들한테. 그랬더니 부사관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 아이들한테는 자기가 놀고 싶을 때 놀지 못하는 것 자체가 지옥이래. 군대에서 놀 수 없잖아요. 저녁 일과 끝나면 씻고 그냥 공부하든지 자든지 해야지 그 뭐 노래방 가든지 뭐 친구 부르고 나가든지 못 하잖아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서부터 뭘 심어줬어요? 여러분이 잘해줬다는 이름으로 노는 걸 심어줬어. 그래서 노는 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아야 돼. 어떤 집 매 주말마다 캠핑 다녔어. 그랬더니 애가 회사 다니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잠수 타는 거예요. 왜?
자연에 나가서 힐링하고 온다고. 이제 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안이 있어야 되겠어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네, 어떤 대안? 뭘 해야 되나요? 경험에. 그냥 노는 거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뭘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데 그건 너무 거룩한 표현이라 틀리지 않으셨어요. 예? 예? 아니에요. 그건 너무 거룩하세요. 그게 뭐냐면 배우는 걸 해야 돼요. 배우는 거. 노는 것만 하지 말고 뭐예요? 배우는 걸 해야 돼요. 배우는 걸. 그래서 아이와 함께 뭘 배우게 할까? 그러니까 이걸 또 어디 가서 이러지 마세요. 노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다 어느 강사가. 아니에요. 노는 거 필요해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은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재밌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뭘 배우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배우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게.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노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배우는 거. 예, 경험 속에 뭐가 있어요? 노는 거. 그건 여러분 전공이에요. 이거 잘하실 것 같아. 근데 뭘 해야 돼요? 배우게 해야 돼요. 배우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험 중에 요 세 번째가 또 중요해. 뭘 해야 될까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약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노는 거, 배우는 거, 세 번째. 예? 그거 당연히 해야죠. 예. 배려인데, 그런 맥락인데, 이거 못 맞추니까 이게 교육이 안 되고 있네요. 예, 그런 게 아니고, 그거 다 맞으셨어요. 근데 그걸 어울리는 주제인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울리게.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 속에서 싫은 사람들하고도 소통할 줄 알고, 견딜 줄 알고, 이렇게 지낼 줄 알고, 이렇게 어울리는 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뭐, 현식이가 때려서? 그놈하고 놀지 마. 이제, 뭐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울리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사회성.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이런 단어가 생각나야 돼요. 사회성. 또, 뭐죠? 예, 사회성. 또, 내가 듣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이거 맞춰야 돼요. 예. 어머니. 예, 맞춰보세요. 뭐예요? 사회성 비슷한 언저리에 있는 말. 왜 이제 인터넷에서 사전 검색하면 관련 어휘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성, 어울리게 관련 어휘 찾는 중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친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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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화력이라는 건 이거야. 현씨가 난 너랑 잘 지내고 싶어. 그리고 또 현수가 난 미안해. 자기가 잘못했을 때 가서 얘기할 줄 알고. 이게 뭐예요? 이제 친화력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어렸을 때서부터 엄마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읽어주든지 얘기를 하든지 뭐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 친화력 사이에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사회에서 가장 잘 쓰는 말? 소통. 소통력. 그러니까 소통력, 친화력, 어울리게, 또 아까 그거 한 말 협동심 다 이제 그런 언저리인데 여러분들이 이거의 중요성을 가지고 아까 친절, 배려 다 그런 말이고요. 그건 덕목이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아이가 누구하고부터 소통을 해야 될까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애가 친구하고 이렇게 할 줄 알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거 해. 이게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는 안 될까요? 아이가 똑똑한 사람이기는 한데 뭐가 되게 어려울까요? 리더가 되기는 어려워요. 뭐가 없으면 소통력, 친화력 이런 거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좀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그 소통력 뭐예요? 친화력 어울리게. 그러니까 아이 이걸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좀 안 좋은 아가 부딪힘이 있다가도 그걸 극복하고 이기고 이렇게 하는 걸 이제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 표현력 뭐 이런 것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잘하면 이제 경험에서 이제 되겠죠. 오케이. 네 번째 인간 형성 왔어요. 네 번째. 교육이에요. 교육. 이분 훌륭하시네요. 교육이에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형성의 마지막 4분의 1, 25%는 교육이에요. 그런데 이 75%가 쌓인 다음에 이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효과가 왜 없냐? 25%만 담당해요. 25%만. 교육이 100%가 아니고 나머지에서 형성된 걸 가지고 교육이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는 거예요. 이제 교육이 중요해요. 오케이. 교육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교육에서 아이한테 교육을 할 때 요거는 조금 심어줘야 되는 교육이 뭘까요?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책 읽기가 즐겁기. 뭐라고요? 책 읽기가 즐겁기. 책 읽기 하면 안 돼. 독서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책 읽기가 즐겁기가 이게 교육에서 그 시험대예요. 애가 책 읽기가 즐거우면 여러분 학습에 대해서는 큰 실험 놓으셔도 돼요. 책 읽기를 즐겨하면.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래요? 교육에서 책 읽기가 즐겁기. 그래서 뭐부터 읽게 해야 되나요? 즐거운 책부터, 재밌는 책부터, 쉬운 책부터 읽게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죠. 오케이. 두 번째. 뭘 또 교육해야 될까요? 책 읽기가 즐겁기. 이게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교육에서 꼭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예의 범절을 가르쳐야 돼요. 예의 범절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가 돋보여요. 빛나 보이고. 어른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요. 그러니까 예의 범절이 아이를 돋보이게 하고 빛나게 하는 거라는 걸 그래서 듬뿍듬뿍 칭찬해 주면서 이걸 키워야 돼요. 예의 범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책 읽기가 즐겁기, 예의 범절.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육이 뭐예요? 가능하면 초등학교 시절에 휴대폰, 스마트폰 사용 안 하게 하기. 미국 부자들은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스마트폰 안 준대요. 근데 왜 안 주는지를 알아야 돼요. 뭐냐면 사고력이 개발이 잘 안 된대네요. 스마트폰에 의지하면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인터넷 기기나 이런 것을 조금 멀리하면서 어렸을 때서부터 뭘 해야 된다? 스스로 아이가 생각하고 뭐하고 하는 훈련이 되도록 하는데 조금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몇 분 했죠? 1시간. 이제 그 질문 있으면 좀 받겠어요. 이건 이제 오늘 다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이것만 배우셔도 나는 이런 4대 요소로 내가 형성이 되는구나. 이것만 아셔도 이제 되는 거고. 질문. 그리고 거기에 제가 추천한 책이 있거든요. 사서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돼요. 질문. 맨 앞에 앉으신 어머니. 앞에 앉은 뒤로 질문 하나 하세요. 네. 저희 애기가 5살인데요. 네. 뭘 제일 중점으로 이제 시작하는 건가요? 지금 배운 것 중에서 그래도 뭐 하나를 제일 힘든다는. 아니 이건 이제 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뭘 해드리고 싶으냐면 따라해보세요. 우리 아이의 잠재력을 믿는다. 엄마가 믿고 키우는지 아닌지 아이가 알아. 근데 믿고 키우면 뭐가 없을까요? 믿고 키우면 뭐가 없을까요? 안달복달이 없어요. 애가 뭘 못할 때도 막 이게 속 끄는 게 없다고요.
뭐 해야 돼요? 우리 아이의 잠재력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안달복달하지 않고 그런데 이 아이의 장점을 내가 조금 더 관찰하고 이렇게 키워줄 수 있고 뭔가 그런 마음 가지고 교육하는 게 좋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하려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긍정적 바탕을 만들어주기.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상처받는 일이 있고. 근데 긍정적 바탕이 있으면 조금 넘어서기가 좋아요. 일어서기가 좋고.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게 좋다는 거죠. 네. 질문. 어머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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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지금 3살인데 얘도 표출을 하는 거긴 하겠지만은 자기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화로 이제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기는 하는데 잘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럴 때 저도 그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면요. 3년 동안 너무 이뻐해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너무 이뻐해줘서. 너무 이뻐해줘서 일어났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어떤 인식이 심어졌느냐면 우리 집안에서는 내가 왕이야. 제일 중요해 하는 인식이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덜 이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고쳐야 되잖아요. 아이한테 우리 집에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했던 걸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했느냐면 그건 안 이쁜 거야. 왜 안 이쁜 거냐면 하고 설명을 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래서 애가 이건 안 이쁜 짓이구나 하는 걸 그렇게 얘기해 주고 그리고 설명해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이한테 이건 안 되는 짓이지, 이건 안 이쁜 짓이지, 또 때로는 조금 심하면 미운 짓이지, 엄마는 이러면 마음이 아픈데 애가 말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가면서 이제 신호를 확실하게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자기가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엄마 나안 사랑해, 엄마가 비교해 이런 그렇죠. 맞아.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안아주고 뽀뽀 한번 해주고 하는 말이 근데 엄마는 네가 이쁜 사람으로 사랑받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거는 미운 짓하고 사랑을 받는 거면 너도 좋지 않잖아?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이 있다는 것이 들어가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애가 그런 짓을 했어요. 조금 발전했어. 아주 100점은 아닌데 엄마가 너무 좋다. 네가 이렇게 하니까 되게 엄마가 흐뭇하다. 아빠 이리 와봐요. 그리고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또 한 번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까 한 일인데 30분 전인가 뭐 2시간 전이 아니래 뭐 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해 주는 거죠. 잘했던 것을 반복 기억시켜 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네. 질문. 네. 네. 우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훈육 지침을 일찌감치 세웠어요. 우리 애는 태어날 때부터 맞았어요, 나한테. 그런데 아니 그게 어떻게 했는지를 들어야 돼. 뭐냐면 애가 젖이 빨리 안 나온다고 엄마 젖꼭지를 깨물었어요. 그래서 2번 했을 때 내가 그랬어요. 이건 안 이쁜 짓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발바닥에다가 한 대 때릴게. 그리고 이렇게 때렸어요. 이러지 마. 근데 놀라운 건 2번 다시 안 했어. 그러니까 그때 했을 때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뭐라냐면 그리고는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즉시 내가 물어보고 칭찬했어요. 지키고 있다가 아이고 우리 아기 이렇게 이쁘네. 엄마 젖꼭지도 깨물지 않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못했을 때 얼른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 때릴 일이 사라진 거죠. 나중에. 근데 그걸 나중에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 3살 된 다음에 하면 굉장히 느린 거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집안의 교육 철학은 첫째, 그 우애가 2살 터울인데 아들이고 딸이었거든요. 남녀 평등. 그러니까 그 남녀 평등을 철저하게 가르쳤고요. 남녀 평등. 그러니까 그 무슨 아들이 위고 딸이 조금 밀리고 그런 일 전혀 없게끔 남녀 평등. 이제 그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뭐죠? 훈육 지침. 그 썼다고 그랬잖아요. 뭐 하면 몇 대 때리고 그런 거. 이제 훈육 지침. 남녀 평등 훈육 지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3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뭐냐면 독서 애호. 책 읽는 걸 가까이 하도록 하자. 이제 독서 애호 이렇게 한 건 외우기가 좋잖아요. 4글자로 하면. 예? 책 읽기가 즐겁게 하면 좀 기니까 독서 애호. 그거 3가지로 키웠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어렸을 때 그 데리고 가가지고 네가 좋아하는 책 골라봐 그랬죠. 아니 그 이렇게 했을 때도 그냥 그림책 고를 때도 그럼 네가 좋아하는 책 골라봐. 그리고는 그 책 골라온 걸 내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읽어주는 거죠. 걔가 글자를 못 읽을 때도 이걸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있느냐면 이건 내가 고른 책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고른 책.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추억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이죠. 그리고 좀 쉬운 책 중에서 고르라고 그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동화책 같은 건 읽고 자기가 얘기해 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 얘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가 재밌었는지 그 대목만 얘기해 봐. 그러면 뭐 한 대목 조금만 얘기를 해도 칭찬해 주고. 그러면 책 읽는 게 좀 즐겁게 다가서도록 이렇게 노력한 그런 거죠. 그 전집 같은 거 사주는 게 아니라 한 것씩 이렇게 한 거죠. 전집은 아이들한테 압박감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 번호 자체가 압박이거든요. 1번서부터 50번까지. 이거 자체가 압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번호 있는 책은 한 번도 안 사준 것 같아요. 일부러. 그 책이 좋아도. 그리고 번호가 있으면 일부러 딱지를 붙였던 것 같아요. 39번 책, 그거 이렇게 지웠다고. 매직으로도 지우고. 이해되셨어요? 아이들한테 그런 게 있거든요. 1번서부터 38까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 심어주지 않으려고 그랬던 게 있죠. 부모 입장에서는 책도 되게 다양한 책을 애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저희 자녀 같은 경우는 책을 읽었을 때는 항상 같은 책, 항상 읽었던 책 몇 권만 갖고 계속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그건 안 좋은 거고요. 엄마가 그런 맥락의 다른 스토리 책을 찾아내서 오늘은 이거 읽어줄게 하고 듣게 해야죠. 그거 하고. 그래서 그 맥락이 같은 거야 돼. 그래서 좀 그렇게 하시면 좀 발품 팔고 좀 그래야 되는 건 있지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이 책 봤는데 재밌었어. 응. 얘기를 했어요. 응. 이 책을 똑같은 거를 집에다가 놓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 책에 관련된 비슷한 내용의 책을 비슷한 책을 갖는 게 좋겠죠. 모아도 예. 그러면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그런 경우 얘기를 해줬어요. 이건 2번째 책이야. 그건 첫 번째 책이었던 거죠. 그럼 2번째 책을 읽는 느낌이 나는데 똑같은 책이면 반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건 2번째 책이구나. 또 3번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독후감 꼭 쓰지 않아도 돼요. 그 독후감 안 써도 되는데 뭘 하느냐면 애가 그 책의 소감을 뭐 틀리든지 맞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표출하는 게 중요해요. 말을 하는 게. 그리고
또 이렇게도 권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형광펜을 주고 색연필 주든지 네가 좋아하는 대로 이걸로 문대기여서 한번 엄마 보여줘봐. 이런 게. 문대기게. 그러면 애착이 좀 가고 그런 문장은 또 기억해요. 그런 문장은 오래 가도. 그러니까 책을 깨끗이 보게 하지 말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죠. 질문 하나. 네. 예, 예. 생각했다 나중에라도 물어주세요. 네. 아이가 어. 어린이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친구들이랑 있던 얘기를 보시면은 친구들이 했던 나쁜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얘가 누구였어, 누구였어. 근데 자기가 했던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뭐 안 했다고는 하는데 그거 엄마의 피드백을 보려는 거예요. 엄마가 무슨 반응을 보이는지. 자연스럽게 아이 그런데 그때 엄마가 도덕적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무슨 교육을 해야 될까요? 무슨 교육을? 대처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너는 어떻게 했는데 하고 그리고 너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걔가 하는 행동은 안 오르 저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이런 거 얘기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무슨 생각이 있고 뭘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는 또 어떤 때 이렇게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엄마가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엄마한테 물어봐 줘. 그러면 애가 그래 엄마는 생각은 뭔데 이렇게 묻게끔 하고 또 답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처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대처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덕적 교육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어요. 애들이 알아요. 모르지 않아. 그게 안 좋다는 거 알아요. 그때 그건 설명 안 해도 아니까 대처하는 걸 가르쳐줘도 될 것 같다. 난 아이들이 영리하니까 알아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거 하면 좋지 않을까. 자녀들이 음. 다툴 때요. 바로 부모가 개입을 해서 그것을 같이 비슷하게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서로가 스스로 서로끼리 화해할 수 있는 거죠. 그 일지가 그래서 중요한데 엄마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때 엄마가 지난 2주간의 경험을 봤더니 너희가 어느 때 싸우고 어느 때 싸우고 빈도수를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주로 이런 거 싸우고 이런 거 싸우고 이러더라.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입장은 뭐고 뭐한지 이 얘기를 하게끔 하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엄마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날 뿌리 뽑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뿌리 뽑혀지겠어? 아니, 그거 뿌리 뽑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통한 것 자체로 훈련이 되는데 무슨 훈련이 될까요? 토론에 대한 훈련이 돼요. 토론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부모들이 가장 이렇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결론 짓기를 하려고 그래요. 결론을 그날 내려고.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위대한 존재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더더구나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론만 돼도 그 아이들이 자기 억울했던 점 얘기하고 또 반대편에 있는 싸웠던 그 자기 형제의 입장도 들어보고 그거 참고 끝까지 듣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성숙한 소통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엄마들은 딱 구분져서 너는 70% 잘못, 너는 30% 잘못 이거 하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모는 판사가 아니다. 판사가 아니에요. 근데 부모들이 습관적으로 판사가 돼. 그래서 판사가 되기 때문에 뭐가 생길까요? 판사가 되면 분노가 생기죠. 벌을 줘야 되잖아요. 판사는. 징역 1년 이렇게 판사는 해야 되잖아요. 그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시지 말고 토론만 해도 성과가 있고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사회생활하면서 부딪힘이 있을 때 자기 의견 개진하고 상대방을 듣고 하는 훈련이 된 것만으로도 미래의 자양분이 쌓인 거예요. 그리고 그날 다 해결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잘 보고 그 다음에 옛날 어른들이
그 쓰던 방법인데 잘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공동교육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뭐라고요? 공동교육은. 그러니까 애 둘이 싸우는데 둘이 앉혀놓고 하는 교육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개별 교육이 효과가 있어요. 한 놈만 따로 데리고 나서 햄버거 사줘야 돼요. 그리고 억울한 사정도 듣고 얘기도 들으면서 북돋아주면서 그랬는데 말이야. 엄마는 이래서 마음이 좀 그랬다? 힘들었다? 근데 너는 아무것도 않은 건데? 그런데 엄마 생각에는 네가 다음에 형이 오빠가 뭐 이랬을 때 이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고 툭 던져줘야 돼요. 뭐라고요? 툭 던져줘야 돼. 그런데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시문, 명령문 받아서 뭐 하는 걸 싫어해요. 생체적으로 거부하는 게 있어. 왜 그럴까요?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어 갈 때에 제일 싫어하는 게 지시나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면 어떨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툭 던져지는 화법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엄마하고 개별적으로 시간 보낸 것만으로도 힘이 돼가지고 조금 당분간은 좀 발전할 수 있어요. 개별 교육을 해야 돼요. 따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말은 공동으로 얘기해야 할 때가 없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동 교육도 하지만 개별 교육도 하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엄마나 아빠나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개별 교육을 못해요. 개별 교육. 근데 이 다음에 아이들이 큰 다음에 부모에 대해서 기억하는 게 뭐냐면 같이 했던 거는 기억 안 하고요. 따로 해줬던 건 기억해요. 따로 해줬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둘이 앉혀놓고 돈 10,000원씩 줬어요. 이게 효과 없어요. 근데 따로 불러서 10,000원 하나 찔러준 게 효과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렇게 이해되시죠? 개별 교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중에 한번 질문. 네. 네. 교수님 그럼 체벌은 어떻게? 체벌은요. 체벌은 그러니까 부위를 늘 정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로 손바닥 이렇게 때리는지. 근데 때릴 때 아프지만 어떠냐면 다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부모가 보기 얼마나 안 좋았다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 손바닥, 발바닥, 예? 그렇지 않으면 종아리, 엉덩이 이제 그러죠. 근데 그 때리는 것 자체보다도 이런 거죠. 자, 잘못했으니까 5대 그러죠. 그러니까 뭘 인식하는 거냐면 이게 5대 맞을 만큼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인식시켜 주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죠. 얘가 아파가지고 움찔해서 눈물 나는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신호 체계로서 그 제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뭐가 아니라 그러니까 체벌이 아니라 제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벌이라는 건 몸이 움찔할 정도로 그 고통을 느끼게 해주는 게 체벌이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제재라는 거, 잘못됐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안 좋았다는 거 얘기해주고. 그리고 뭐 그 흔한 방법 있잖아요. 미국에서 제일 흔한 방법이 뭐냐면 코너예요. 코너. 이 코너에 가서 이러고 있어야 돼요. 미국 애들 이러고. 코너에 코너. 미국에서 가장 흔한 벌이요. 미국 집은 코너예요. 근데 이런 코너에 가서 이러고 있어야 돼요.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요. 알람을 옆에다 놔요. 울 때 해제된다고. 알람을 놔요. 그러니까 이거 울 때까지 너 서 있어. 그래요. 근데 엄마가 알려줘요. 5분, 10분. 그게 얘기해요. 이제 반성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른들이 얘기할 때 버릇 없이 무슨 상소리 표현이 자기도 모르게 나왔어요. 코너. 이렇게 하면 가요. 엄마는 그리고 알람을 재가지고 5분. 이러죠. 미국에서 가장 흔한 거. 그 다음에 두 손 드는 거. 아시죠? 두 손 드는 거. 두 손 들고 또 5분. 이제 이런 거 하죠. 그러니까 뭐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교훈을 얻도록 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클릭이 되도록 하는 게 그런 게
되겠다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거고 오늘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그런데 내가 이 아이의 적성에 맞는 걸 잘 포착해서 길을 열어주면 아이가 좀 더 쉽게 발전하기가 좋을 거다. 이렇게 믿어주고.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이 있는데 그러면 소통력, 친화력 이런 거에 대한 훈련을 좀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토론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쌓아두는 게 좋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소양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소양을 쌓아주는 힘이 중요하고 그런 바탕 위에 소양력, 그 다음에 아까 기술력 이런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이렇게 인식하셔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그 장단점이 분명히 있으니 그거 리스트 잡으시라는 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한 분 질문 있으면 받고 마치죠. 저야 뭐 강의 듣겠다 그러면 뭐 1시간도 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힘드실 테니까. 원장님 무슨 질문 하나 있으시면.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마치겠고요. 여러분 오늘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